아니, 여기에 왜 내 이름이 있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며느리를 위한다는 말로 시작됐지만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가족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절과 제사 때마다 절대 오지 말라는 시부모님의 말이 얼마나 따뜻한 배려처럼 들렸는지, 그리고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한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다시 일어서게 되는지를 담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겨졌던 침묵과 희생,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진실 앞에서 스스로를 지켜내야 했던 한 며느리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직접 들은 실화에 가까운 이야기로 그분의 동의를 얻어 이렇게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는 63, 정미영이라고 합니다. 지은 지 30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라 엘리베이터도 느리고 겨울이면 베란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정이 든 집입니다.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고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젊을 때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고 아이들 학원비 벌겠다고 새벽 시장에 나가 반찬 장사를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공원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경로당에서 노래교실에 다니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인생이 무난하게 흘러왔다고 말합니다. 큰 사고도 없었고 남편과 크게 싸운 적도 없고 자식들도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컸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시댁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시댁은 충청도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명절만 되면 새벽같이 일어나 전 부칠 재료를 챙기고 아이들 손을 잡고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다시 시내버스를 갈아타고 마지막에는 마을 사람 차를 얻어 타야 도착하는 곳이었죠.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저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러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뜻밖의 말을 하셨습니다. 미영아, 명절에는 오지 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고 남편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담담한 얼굴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시골은 불편하잖아. 너 힘들까봐 그러는 거야. 그 후로도 그 말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설날에도 추석에도 기제사 때에도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제사도 안 와도 된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 삶을 살아라.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명절만 되면 며느리 전쟁 이야기로 속이 뒤집어진다고 했는데 저는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친정 어머니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저런 시부모가 어디 있냐며 안도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날 아침이면 집에서 혼자 떡국을 끓였습니다. 차례상을 차릴 일도 없고 전을 부칠 일도 없었습니다. 추석에는 시장에서 송편 한 봉지를 사와 TV 앞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남편은 늘 혼자 고향에 내려갔고 저는 서울 집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 명절 며칠 전에 짐을 싸면 저는 아무 말 없이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그 말만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제 앞에서 받지 않고 베란다로 나가거나 화장실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누구야? 라고 물으면 그는 늘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고향에서 전화 왔어. 별일 없어? 명절을 다녀온 뒤에는 며칠 동안 기운이 없었습니다. 괜히 짜증을 내기도 하고 밤에 잠을 설치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 많이 편찮으셔? 그러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연세가 있으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이를 키우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 여자들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참는 게 미덕이고 모르는 척하는 게 지혜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우연한 만남 하나가 제 일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 앞 평상에 앉아 쉬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시댁 근처에 살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젊었을 때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어서 서로 얼굴은 알고 있던 분이었죠. 어머, 미영 씨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정이 어딘가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올해도 제사 안 내려오지?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시부모님이 오지 말라 하셔서요.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는 걸 저는 놓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뭐가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더 물었다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자꾸만 가라앉았습니다. 괜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시부모님이 며느리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고 다시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속 저는 참 순해 보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배려라는 말이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은 이런 며느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부모가 오지 말라고 하면 정말 그대로 믿고 가지 않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한 번쯤은 마음속 의심을 따라가 보는 게 맞았을까요?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말이 저를 쉬게 하기 위한 배려가 아니라 저를 그 집안에서 조금씩 지워내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겉보기엔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남편 출근을 챙기고 공원에 나가 걷고 경로당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평범한 하루들이 이어졌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명히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슈퍼 앞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 이상한 애라는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괜히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나이 들면 별것 아닌 일에도 마음이 흔들린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부지런하게 움직였습니다. 청소도 더 하고 반찬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냉장고에 채워 넣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바쁘게 지내면 불안한 생각이 따라오지 못할 것처럼요. 그런데 며칠 뒤 또 하나의 작은 사건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시댁에서 택배 하나가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시골 주소가 적힌 낡은 상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선물이나 집에서 키운 농산물을 보내주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뜸해졌거든요.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말린 고사리와 도라지, 그리고 낡은 수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물건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봉투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 이름만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괜히 열어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확인하지 않으면 더 불안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현금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성훈이 내가 챙겨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영이도 같이 써라라거나 제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을 텐데 말이죠. 작은 문장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오자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봤습니다. 시댁에서 택배 왔더라. 남편은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별거 아니지? 그의 반응은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요. 저는 한 번 더 말을 꺼냈습니다. 메모가 좀 이상하더라. 남편은 그제야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연세 드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또 한 번 금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댁일에 대해 남편을 믿어왔습니다. 그가 중간에서 잘 조율해주고 있을 거라고, 저를 지켜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경로당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 시댁 근처에 친척이 있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 씨네 시댁, 요즘도 제사 잘 지낸다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되묻자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다고 들었어.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자꾸만 느려졌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 무언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곁에서 조용히 숨을 쉬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같은 이야기를 살고 있는 걸까요? 새벽녘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댁과 관련된 일들을 간단히 적어두었던 수첩이었습니다. 명절 날짜, 제사 날짜, 시부모가 했던 말들, 남편의 반응까지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상한 공통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지 않게 된 이후로 모든 일들이 남편을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연락도, 결정도, 돈 문제도 모두 제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슈퍼 앞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왜 말을 흐렸는지, 이제는 그 이유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시댁 근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동네 분이 받았습니다. 안부를 묻는 척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제사 준비 많이 힘드시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영 씨는 안 오니까 모르지. 그 한마디에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안 온다고요. 그 말은 곧 제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말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지 말라는 말, 배려라는 말, 괜찮다는 말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저를 멀리 밀어내기 위한 장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누군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라면 제가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그리고 그 결심이 곧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끌어들이게 될 줄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결심이라는 건 참 묘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맴돌던 생각이 어느 순간 딱 한 줄로 정리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담담해지더군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설명해 주길 바라는 대신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댁에 간다는 말을 남편에게 미리 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는 또다시 오지 말라는 말로 덮일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전화 일정표에 병원 검진이라고 적어두고 동네 아주머니들에게는 친정에 다녀온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이렇게까지 숨기며 움직여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이 다급해졌다는 뜻이었겠죠. 출발하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제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제 표정에서 무언가 눈치챌까봐 저는 일부러 더 차분한 척 했습니다. 오늘 뭐해? 남편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경로당에서 건강검진 있다더라고. 제가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디서 몇 시에 끝나는지까지 물어봤을 텐데 말이죠.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는 예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시골을 향해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고속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시집 오던 날 시댁 마당에 서 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던 그분의 얼굴이요. 그때의 저는 그 눈빛을 믿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다시 시내버스를 갈아타고 마지막으로 마을 입구에서 내렸을 때는 해가 이미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고 익숙한 풍경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논두렁 옆으로 난 길, 오래된 슈퍼, 낮은 담벼락까지 모든 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만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댁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고르느라 서 있었습니다. 대문은 예전처럼 활짝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반쯤 닫힌 문틈으로 집안을 살폈지만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괜히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정리된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누군가 다녀간 듯 마당은 깔끔했고 잡초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이 정도로 정리를 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 특유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듯한 제사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향로와 촛대, 그리고 깨끗이 닦인 제기들. 그걸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나?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싱크대에는 설거지를 마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물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최근에 이 집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곧이어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몇 번 마주쳤던 분이었습니다. 어머, 미영 씨? 그분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저는 순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입에서는 짧은 말만 나왔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그분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셔요. 조금 전에 다녀가셨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다녀갔다고요. 그렇다면 이 집은 비어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사 준비하시느라 바쁘시던데. 그분의 말은 아무렇지 않게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시간들이 벽에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제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댁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낯설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더 이상 제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집안은 더 조용해졌고 제 마음은 그만큼 더 요동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시댁 집안에서 혼자 불을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는 익숙했던 집이었는데 해가 지자 모든 것이 낯설어졌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장식장 위에 놓인 흑백 사진들, 그 사이사이에 쌓인 세월이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여름이 끝나가던 때였고 저는 긴장한 채로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했었죠. 저는 거실에 놓인 장롱문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예전에는 제 옷도 몇 벌 걸려 있었지만 지금은 남편의 옷과 시아버지의 외출복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 흔적은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없었던 사람처럼요. 부엌으로 들어가 찬장을 열어보니 제 손때가 묻어있던 그릇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 산 듯한 제기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광이 나도록 닦인 제기들을 보며 저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집에서 무언가 중요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뭐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저는 괜히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어. 제가 짧게 대답하자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 알겠어. 통화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끝나자 저는 더 큰 고요 속에 남겨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았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대화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이내 사람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방문 뒤에 서서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다 된 거지? 낯익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날짜도 다 맞췄고 준비도 끝났어요. 이번에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 집에 있다는 사실보다 그 대화의 분위기가 더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분명 저와 관련된 대화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아직 모르는 거지? 시어머니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네, 아직이요. 남편의 대답은 너무도 담담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아직 모른다는 말은 곧 알게 되면 안 된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방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거실에서 불이 켜지고 제사 도구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제사상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처럼요. 이번엔 깔끔하게 하자. 시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히 말 많아지면 안 돼.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 말 속에서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안 되는 이유, 숨겨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몸은 굳어 있었고 생각은 끝없이 흘러갔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저는 철저히 배제돼 있었습니다.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도요. 그 사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방금 들은 말들이 되살아났고 귀를 막아도 심장은 계속 뛰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꿈속에서도 저는 집안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당에서 다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이웃 몇 분이 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집안을 힐끗거렸습니다. 이 집도 이제 곧 정리된다더라. 누군가의 말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게, 며느리는 안 보이던데. 그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집안의 이야기는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점점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이 일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직접 보지 않으면, 직접 밝히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은 조용히 덮이고 말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덮으려 하는 것들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끝까지 파헤치겠다고요. 그날 저녁 집안에는 묘하게 무거운 공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아침에 잠깐 마주쳤던 이웃들의 시선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고 이 집도 이제 곧 정리된다라는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오후 늦게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시아버지는 제 얼굴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그들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어라. 시어머니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 말이 배려인지 회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자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제사상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기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져보며 위치를 바꾸고 촛대의 방향을 맞추고 향로를 닦았습니다. 그 모습은 익숙했지만 동시에 이상했습니다. 아직 제사 날은 며칠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일 없는 척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나서도
귀는 계속 거실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후 집안이 조용해졌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 불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제사상 위에는 하얀 천이 하나 덮여 있었습니다. 그 천이 왜 그렇게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기들과는 다르게 마치 숨기듯 덮어놓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천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을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시야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천 아래에는 위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새 나무 냄새가 남아있는 분명 최근에 만든 위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패에는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미영, 제 이름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다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저는 제사상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살아있는 제 이름이 죽은 사람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람보다 당혹감이 먼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겨우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세게 찔렀습니다. 그럴 일이라니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그럴 일이 있단 말입니까? 왜 제 이름이 여기에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괜히 말 키우지 마라.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거실 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사상과 제 모습을 동시에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금세 시선을 피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실은 저를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쌓아 올린 벽이었다는 걸 그제야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미 정리된 존재였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너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 말은 평생 저를 묶어두던 말이었고 이제는 저를 지워버리기 위해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싸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앉아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아이들을 키웠고 이 손으로 시부모님 제사를 준비했고 이 손으로 이 집안의 살림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의 주인은 이미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가장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면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정미영이 아닐 거라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제사상 위에 놓인 제 이름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이 집의 벽들이 저를 조용히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몸은 이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밖으로 쫓겨난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집안에 퍼졌고 제사 준비로 쓰였던 그릇들이 아무렇지 않게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집안의 무서운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들에게 어젯밤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예정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밥 먹어라. 시어머니가 말했지만 제 이름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호칭 하나 빠진 말이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입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자 시아버지가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라. 그 말은 어젯밤의 모든 일을 정리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아니라 그냥 넘기면 될 일이라는 뜻이었겠죠.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설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통제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요.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단 한 번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 손은 제 손을 수없이 잡아주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낯설어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저는 아무 말 없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그제야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마당 끝에 놓인 오래된 감나무를 바라보며 저는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긴 내 집이라고 생각해라. 그 말을 저는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고 서운해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말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말 잘 듣는 동안만, 필요할 때만, 쓸모가 있을 때만 집이라는 조건이요.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제 방으로 쓰던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예전에 챙겨온 가족사진 몇 장과 낡은 통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통장들은 아이들 학원비를 모으려고 만들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온 제 인생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젯밤 위패를 덮고 있던 천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가리고 아무 일 없는 듯 덮어버리는 그 천 말입니다. 저는 그 천을 제 마음에서 걷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딸의 그 한마디에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 대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늘 괜찮은 엄마로 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처음으로 저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점심 무렵 마을 이장이 집 앞에 들렀습니다. 제사 준비 때문에 들렀다는 말과 함께 무심한 듯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서류 때문에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더라고.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류라니요. 이 집안에서는 이미 제 이름으로 무언가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돌아간 뒤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 모르게 진행되는 게 있나요?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너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그 말이 저를 완전히 깨웠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 집에서 제 자리를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그날 오후 저는 작은 수첩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점들, 들은 말들, 본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날짜와 장소, 사람들의 말투까지 최대한 자세히 적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저는
다시 제사상이 있던 거실에 섰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자리였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위패가 놓였던 자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은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다짐했습니다. 이 집안이 정해놓은 결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요. 조용히 지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으로 남겠다고요. 그 다짐이 제 안에서 자리를 잡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 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한 서류 목록을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 이야기를 끌고 가야 했습니다. 제사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푸르렀고 마당에 흙은 전날 비라도 맞은 것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맑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질 일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날이 되자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주버님 부부, 사촌 형님들, 몇 년에 한 번 얼굴 보는 먼 친척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당에 들어서며 자연스럽게 제 얼굴을 힐끗거렸습니다. 미영이도 왔네. 그 말 속에는 반가움보다는 어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늘 해왔던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제사상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보았던 그 자리, 제 이름이 올라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는 다시 하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덮어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사이를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어. 날씨가 도와주네. 그 말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저는 그 말들이 모두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사는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향을 들고 제사상 앞에 섰고 남편은 그의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한 번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으면 이 집안의 이야기는 영원히 저 없는 이야기로 끝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사상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동시에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조용히 말했지만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사상 위에 덮여 있던 천을 가리켰습니다. 저 밑에 뭐가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영아, 나중에 얘기하자.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막으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조용히 피했습니다. 어젯밤 저는 이 집에 있었습니다. 제 말에 여기저기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 천 아래를 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천을 들어 올리는 제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얀 천 아래에는 제 이름이 적힌 위패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미영, 살아있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거실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름이 왜? 친척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과 놀란 목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위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그 눈에는 당황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이미 제가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사 날짜, 서류 이야기, 마을에서 들은 말들.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오해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라면 왜 제 이름이 여기에 있나요? 오해라면 왜 저는 이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어야 했나요? 그 질문에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동안 저를 둘러싸고 있던 진실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그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긴장된 분위기를 단번에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제사상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 한마디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과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싸움이라는 것을요. 제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씩 말을 아꼈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무엇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살아있는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은 울음도 분노도 섞이지 않은 말이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 집안에서 숨겨져 있던 이야기는 모두의 눈앞에서 드러났습니다. 제사가 중단된 뒤 집안은 믿기 어려울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아침부터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의 기척이 빠져나가고 나자 시골집 특유의 고요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당에 놓인 신발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대문 밖으로 차 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라는 끝났지만 이 집의 남은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제사상이 놓였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제 이름이 놓여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무 바닥에 남은 자국처럼 제 가슴 안에도 지워지지 않을 선이 하나 그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씻는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게 들렸고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느라 저는 너무 오래 제 마음을 외면해 왔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모습은 처음으로 한 사람의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집안의 결정권자도 무서운 어른도 아닌 그저 현실 앞에 멈춰선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을 몇 번이나 오갔습니다. 제 앞에 와서 말을 꺼내려다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 아픔마저도 이제는 제 몫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제 앞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를 지키지 못했던 시간, 부모의 말 뒤에 숨어버린 시간, 그리고 끝내 제 이름을 제사상 위에 올려두는 걸 막지 못한 시간 말입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나보다 당신 자신일 거예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지금의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기에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옷 몇 벌, 통장과 신분증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하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수첩은 이 집에서 제가 살아온 시간을 증명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시어머니는 제 방문 앞을 몇 번이나 지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았고 어디 가느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붙잡지 않겠다는 뜻이었고 저 역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부엌, 거실, 마당, 그리고 제사상을 차리던 자리까지. 이 집에서 저는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 집에서 이름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닫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운함도 분노도 아닌 아주 묘한 홀가분함이 가슴 한가운데에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등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이 천천히 뒤로 흘러갔습니다. 농과 밭, 낮은 산들이 멀어지고 익숙한 건물과 도로가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다고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냄새와 정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 집은 늘 그대로였지만 그 안으로 들어선 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혼자 남겨진 집이 아니라 제가 선택해서 돌아온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아이들을 불러 식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고 딸은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했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이제야 알았거든. 참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제 삶은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이면 공원을 걷고 경로당에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밥을 해 먹고 빨래를 널고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제 마음을 기준으로 하루를 판단하게 됐습니다. 무언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느끼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살거든요. 그 말은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었습니다. 제사상 위에 올려질 이름이 아니라 병원 접수 창구와 통장, 주민등록증 위에 적힌 분명히 살아있는 이름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혹시 지금 배려라는 말 아래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편하게 하기 위해 지워져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살아있는 이름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